안녕하세요. 천재인 묘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대표적으로 독립기술이민, 그리고 주정부 스폰서십 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만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용주 스폰서십,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482 TSS 비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 TSS 비자라는 것은 이제 단기 또는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을 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 및 신청하는 절차는 총 4단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는 48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를 주려고 하는 고용주가 비자를 줄 수 있는지 그 고용주의 자격 요건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의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482 비자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48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십을 하려 그래도 고용주가 이제 스폰서십 심사 신청을 해서 이민성이 다 승인을 해봤자 나중에 48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비자를 받을 조건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비자를 못 받으니까 제일 먼저 비자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춰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력인데요. 내가 일하고자 하는 관련 직군에 대한 관련 학위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요리사로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려면 요리 관련 학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는 내가 뭐 페인터 또는 목수로 하려면 이쪽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군에 따라서 최소 학력 조건이 상이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더, 그러니까 기술직의 경우는 대부분 2년 이상의 학업 과정으로서 디플로마 수준 이상이 있으면 되고요. 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상의 배철러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직군에 따라서는 경력을 3년 또는 5년 이상 증빙할 경우 학력을 대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당 직군 관련해서 풀타임으로 현재로서는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 11월 23일부터는 이것이 풀타임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직군 같은 경우는 학업 도중에 인턴십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의 인턴십 근무 경력도 일부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지난 5년 중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10년 전에 조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경력을 2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난 8년 동안 아무것도 이쪽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경력은 지속적인 경력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 점수인데요. 482 TSS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영어 점수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IELTS 기준으로 오버롤 5.0 이상 있으시면 되고요. 각 밴드별로는 4.5 이상 있으시면 됩니다. 또는 PTE 기준으로는 오버롤 36, 각 밴드로 30점 이상입니다. 여기서의 영어 점수는 3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482 비자 신청자가 내가 자격 요건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를 이제 후원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되겠죠. 이때 고용주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의 사업장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뭐 사업장 또는 가게의 사진, 재무제표,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을 하고요. 이 회사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주 내에서 비즈니스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또는 가게가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차려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누군가를 스폰서를 할 수가 없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영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무제표 같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회계사가 향후 사업 실적 예상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해주면 이것으로 재무제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용주가 adverse information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고용주가 탈세를 했다라든지 또는 노동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라든지 이런 안 좋은 기록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스폰서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은 한 번 받으시면 5년간 유효하고요. 매 5년마다 갱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노미네이션인데요. 아까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은 이 고용주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라면 노미네이션은 이제 누군가를 내가 본격적으로 스폰서십을 할 때 그 해당 직원을 스폰서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이유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이 로컬에서 현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직원으로 이 자리를 충당하려 했으나 아무리 구인 광고를 해봤어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라든지 이런 무슨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이민성에다가 설득을 해서 노미네이션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의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과 다르게 매 직원을 스폰서십 할 때마다 그 직원에 대해서 매번마다 노미네이션을 별개로 신청을 해서 매번마다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십을 해주기 위한 그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고용계약서 상의 최소 연봉 조건이 73,150불입니다. 요것은 이제 매년씩 조금씩 이제 상향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부족 직업군, 뭐 대표적으로 쿡 또는 카페 앤 레스토랑 매니저, 뭐 미용사 등의 이런 단기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한 번에 스폰서십을 할 수 있고요. 장기 부족 직업군, 대표적으로 이제 셰프 또는 뭐 간호사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요. 장기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군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한 번에 스폰서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기간에 따른 스킬링 오스트레일리안 펀즈라는 것이 발생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외국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호주 정부에다가 이제 지불하는 뭐 정부 지참금 같은 개념입니다. 이 비용이 연매출 1,000만 불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당 1,200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년짜리를 스폰서십을 하고 싶으면은 총 4,800불이 되겠죠. 그리고 연 매출이 1,000만 불 이상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간 1,800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스폰서십은 연장이 가능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단기 부족 직업군이어서 한 번에 내가 2년까지 스폰서십 했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이 직원과의 고용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다시 또 노미네이션을 신청해서 2년짜리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장기 부족 직업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482 TSS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들 가장 많이들 해주십니다. 고용주의 자격 심사를 할 때는 사업체의 규모, 연간 매출, 그리고 전체 직원 조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또는 셰프를 스폰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일단 테이크어웨이 샵은 스폰서십이 불가능합니다. 손님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이 테이크어웨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손님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풀서비스 레스토랑이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서비스라는 것은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서빙 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요. 서빙 직원이 음식과 수저 등을 세팅해주고 손님은 식사를 끝낸 후에 후불로 계산을 하는 레스토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테이블 수가 1개 또는 2개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서비스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테이크어웨이 샵으로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테이블 수가 한 10개, 그러니까 40좌석 이상 이 정도는 돼야지 풀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셰프로 스폰서십을 하려면 음식 메뉴에서 정식 요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햄버거 또는 뭐 스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셰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시미 등을 한다든지 튀김 요리 등과 같은 정식 요리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 같은 경우도 연에 얼마 이상을 벌어야 된다, 뭐 또는 순수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등의 규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체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스폰서십 하려는 직원 급여만 연에 7만 불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사업장이 연의 순수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순수익이 없고 뭐 적자가 나고 있거나 아주 경미한 순수익만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482 TSS 비자는 스폰서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레스토랑이 연 매출이 70만 불이에요. 근데 총 지출이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해서 뭐 60만 불 또는 65만 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레스토랑의 순수익은 연에 5만 불 또는 10만 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레스토랑은 스폰서십을 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매년 경기가 다르니까 특히나 뭐 코로나 특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업장들이 적자였을 테니까 반드시 순수익만을 가지고 스폰서십의 여부가 결정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는 기본적으로 이제 70만 불이라는 연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이 사업장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발한 운영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고요. 직원 또한 뭐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등과 같은 규정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회사가 직원이 한 명짜리인데 나를 스폰서십한다. 뭐 이러면 규모도 적고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십 승인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직원이 8명이다. 그런데 이 직원의 8명이 모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다. 이런 경우에도 심사가 까다롭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민성에서 바라볼 때 이 사업체는 도대체 로컬 직원의 구인을 하는 데 있어서 니네가 노력을 한 것이 맞느냐, 왜 이게 다 외국인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뭐 6명이다 또는 8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뭐 한 3, 4명 정도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지 유리하겠죠. 내가 영주권 직원도 이만큼 있는데 도저히 다른 직원을 충당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 포지션만큼은 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 라는 등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력 계산법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사파리 TSS 비자를 받으려면 관련 경력이 풀타임으로 2년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2024년 11월 23일 이후에는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한 것이 어떻게 경력이 인정되느냐, 이게 과연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여부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에 38시간 이상 일하신 거는 그 주는 풀타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에 38시간 일했다 또는 42시간 일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타임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8시간 일한 걸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104주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파트타임은 무엇이냐? 파트타임은 주에 38시간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20시간은 넘겨요. 이거는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의 경우는 그 주는 2분의 1 풀타임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는 30시간 일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내가 50시간 일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80시간이니까 2주 풀타임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경력은 각 주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주에 38시간이 넘었으면 그냥 풀타임 1주고 38시간 미만, 그렇지만 20시간 이상이면은 그 주는 그냥 파트타임이고 이거는 0.5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 20시간 미만이라신 것은 이제 캐주얼이라 그래서 이것은 경력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경력 증빙 시 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급이 상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24불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직군이 다 24불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셰프로 이제 482 TSS 비자를 신청을 하려면 셰프 경력이 풀타임 2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최저임금으로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셰프로 본다기보다는 쿡으로 보겠죠. 왜냐면 셰프는 일단 쿡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셰프인데 이 셰프가 지금 현재 받는 이 뉴사우스웨일스 또는 뭐 퀸즐랜드, 뭐 빅토리아 그 주에 마켓 시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켓 에버리지 시급에 해당되는 셰프 시급을 받았어야만 이게 셰프로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최저임금만 맞췄으면 셰프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쿡 직급으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력의 증빙 방법입니다. 사파리 TSS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관련 경력 2년 풀타임 이상을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증빙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호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페이슬립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근무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페이슬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페이슬립을 풀타임으로 일한 거 2년치 이상을 서류로 제출을 하면 되고요. 또는 ATO 국세청에다 연락을 하셔서 내가 세금 낸 기록을 서류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한국의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내가 과거에 근무했던 고용주로부터 레퍼런스 레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 고용주 레퍼런스 레터만을 제출했다. 이런 경우는 부가 서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고용주 레퍼런스 레터 같은 경우는 그냥 고용주한테 부탁하면은 누구나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떨어지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 같은 공신력이 받쳐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캐시잡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들 봤어요. 캐시잡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무직이죠. 그래서 뭐 페이슬립도 없을 것이고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고용주 레퍼런스 레터만 제출해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운이 좋으면 비자가 승인 날 수도 있고요. 뭐 운이 나쁘면은 이 레퍼런스 레터만 가지고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뭐니까 세금 낸 기록이나 뭐 슈퍼애니메이션 납부 기록 뭐 또는 뭐 페이슬립 뭐 이런 다른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내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경력은 캐시잡이 아닌 정식적인 세금 신고를 하는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내가 자영업으로 일한 것도 경력 인정 가능한가요? 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셰프로 사파리 TSS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가 레스토랑을 직접 뭐 5년간 운영을 했다. 또는 미용사로 내가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호주에서 ABN으로 내가 경력이 뭐 3년 있다. 또는 뭐 한국에서 직접 미용실을 뭐 3년 운영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경력 인정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호주에서 ABN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ABN으로 제출된 개인 소득 신고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신고서 내역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호주 내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일했을 경우는 이제 법인으로부터 내가 개별적으로 받은 개인 소득 신고서가 있을 거고요. 뭐 또는 호주가 됐든 해외가 됐든 개인 사업자로 내가 운영을 했을 때 이 거래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 거래처들로부터 레퍼런스 레터를 받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사파리 비자 승인 이후에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는 내가 해고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해고되는 경우에는 이게 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고지를 해서 다시 복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게 뭐 합법적인 해고다. 또는 내가 고용주를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새 고용주를 찾아서 그 고용주로부터 다시 노미네이션을 받으시면 새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파리 TSS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 사장이 사업체를 매각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비자가 그대로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이제 사업자가 사업체를 매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법인 자체를 새로 들어오는 구매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명, 뭐 법인 번호 그대로 다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대표이사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법인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근무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이제 구매자만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고용주의 비즈니스를 인수한 다음에 자기가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기존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법인 하에서 노미네이션을 받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고용주의 법인은 전혀 다른 법인인데 여긴 노미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가 가진 비자 하에서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새로 비즈니스를 매입한 새 고용주가 그 새 고용주의 법인 이름 앞으로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을 신청해서 모두 승인을 받으셔야지만 내가 새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미네이션은 기존 고용주의 법인 하에서 받은 건데 기존 고용주의 법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는 새 고용주와 아직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 들어온 이제 구매자가 나를 쓰기 싫대요. 나가래.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60일 이내로 새 고용주를 찾으셔서 새 고용주 하에서 노미네이션을 받으신 다음에 새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